다음은 현물 줄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주식, 우리 회사의 주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거든요. 우선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먼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면 되고, 만약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두 번째로는 주식의 공정가치 등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제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악양은 본사와 인접한 위치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고요. 그 대가로 액면 금액이 5,000원인 주식을 100주를 발행을 합니다. 자, 우선 각각의 필년 분계를 제시하라 되어 있는데, 분계보다는 취득 원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고요. 주식의 시장가격을 알 수 없다 했을 때는 토지 가격으로 해서 우선 자산을 이직하시고, 자본금은 여러분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라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본금의 금액은 같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공정가치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주발초가 되죠. 주발초 금액이 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토지의 공정가치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주식의 공정가치가 나오죠. 시장 가격이 한 주당 8,000원 곱하기 100주 하시면, 그러면 이제 토지가 80만 원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공정가치도 어렵고 그 다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 가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치평가 기법을 통해서 한 주당 공정가치를 계산을 했고, 그 가치가 8,500원, 주당 8,500원으로 계산이 된다면 곱하기 100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토지의 공정가치를 85만 원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주발초로 잡으시면 되겠죠. 이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취득입니다. 교환취득과 관련된 건데, 뭐 동종, 같은 성격의 유형자산을 교환해서 취득하든지, 이종, 다른 유형자산끼리 교환해서 취득하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자, 먼저 상업적 실질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요. 상업적 실질이라는 것은 뭐 교환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 현금 흐름이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상업적 실질 존재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1번이나 2번 조건, 1번 혹은 2번 조건이 나오면서 3번 조건이 나온다면, 네, 상업적 실질 존재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현금 흐름의 구성의 차이 해서 이자율, 위험, 그 다음에 발생 시기, 금액의 차이가 있다. 그게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교환거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 특유 가치, 사용 가치라고도 하고요. 이게 변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1번이나 2번 두 가지가 all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나 2의 차이가 자산의 공정 가치에 비해 유의적이다. 이건 이제 말 문제로 나중에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상업적 실질 있는 교환일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먼저 교환 자산의 공정 가치를 내가 주고 받는 것들의 공정 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된다면, 제공 자산의 먼저 원칙은 이거예요.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 가치로 내가 취득하는 자산의 어, 장부 금액을 인식하는 겁니다. 혹은 만약에 취득 자산의 공정 가치, 내가 취득하는 공정 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그 취득 자산의 공정 가치로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말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 금액,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기본적인 원칙 베이스는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 가치가 있다면 1번의 조건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하면 2번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취득을 하면 된다. 자, 근데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 금액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말 문제로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또 예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일부 현금 수수를 수반한, 내가 취득을 하면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때 취득 원가와 처분 손익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산하는가? 자, 일부 현금 수수, 현금을 받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 내가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와 처분할 때의 손익이 좀 달라진다는 거고요. 자, 이건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원가의 측정부터 보세요.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혹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그리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경우,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장부에 인식했던 그 유형자산 금액을 공정가치에서 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현금 수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감안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부금액, 공정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내가 취득한 유형자산을 인식을 하는데, 현금 수수가 없을 때는 처분 손익을 따로 인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현금 수수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팔 때 취득 손익에다가 현금 수수액을 반영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건 뭐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제 5-9번을 통해서 교환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지의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내용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9번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주장포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거 나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대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선 장포의 입장 그리고 대함의 입장 모두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장포는 건물을 주고 그 다음에 대함은 기계장치를 줍니다. 서로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자산 취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정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장부 금액이 5만 6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공정 가치가 8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9만 5천, 공정 가치 9만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교환거래 상업적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다 돼 있죠. 아까 전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말했지만, 만약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할 경우에는 그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들을 보시면 분계 부분 바로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계장치 금액이 9만이라 돼 있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니까 장포 입장에서는 지금 취득하는 자산이 기계장치고 공정가치가 9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9만으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장부가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건물의 취득 금액과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 이 두 개는 건물에 대한 거죠. 장부 금액.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정가치 금액이고, 그렇게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대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취득한 자산이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공정가치가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8만 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가 기계장치 보이시죠? 네, 요 금액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 장부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 대변을 비교하신 다음에 플러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남는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금액이 비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으시고, 대변 금액이 비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다라고 했죠.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취득하는 자산들의 공정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자, 기계장치는요. 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내가 취득할 때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해야 되니까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지만 내가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치 8만 원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8만 원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대함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공정가치 요거를 9만으로 잡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취득 제공한 자산 내 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을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것도 아까처럼 장부금액 똑같아요. 장부금액으로 잡았고 요것도 장부금액으로 잡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은 플러그인으로 차변이 만약에 금액이 빈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으시고, 대변의 금액이 빈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분계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분계로 일단 적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측정할 수 없다. 공정가치를 지금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그때 앞에서 이론에서 본 것처럼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장포 입장에서 먼저 보면 장포는 건물을 주고요. 그때 건물의 금액이 56,000이었죠. 그래서 건물을 56,000짜리를 줬는데 취득한 기계장치를 56,000원으로 잡는다는 거. 요거 특징. 그 다음에 대암 같은 경우는 건물을 취득하지만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95,000원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과 건물 부분 보이시죠? 여기도 감가상각 누계액과 건물 부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들을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내가 제공한 자산이 요 아랫부분 요거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요거의 장부 금액을 기계장치에 맞추다 보니까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거고, 대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제공한 자산이 기계장치인데 요거의 장부 금액이라는 것이 결국은 취득원가 12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5,000원을 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자, 그래서 말 문제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더라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교환거래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공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분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음은 국공채 매입입니다. 국공채 매입을 수반하는 유형자산 취득이 있는데,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도 가장 큰 예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항상 국공채를 매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취득원가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선 그 금액과 관련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액면 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가산을 하면 되는데, 뭐 아직 아래쪽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볼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자,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보시면은 아파트 매입가액, 세금, 수수료 이거 다 더하는 거 아시죠? 다 더하고, 자, 그때 이제 채권, 국공채를 매입을 합니다. 액면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만기가 나왔죠. 그럼 요걸 통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 가치 금액과 액면 액면 금액의 차이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에요. 그 금액을 더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수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보조금과 관련된 취득입니다. 우선 정보보조금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나 정부기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보조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라고 봤을 때 현금으로 받는 게 대표적이겠고, 이외에는 뭐 토지나 건물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기업의 부채를 감면시켜주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주로 해당되는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 받아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간접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뒤에 나올 건데 요거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예시 같은 경우는 요 보시면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새 대체에너지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것들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건지 이런 식으로 명목이 있고 명분 있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면 이런 것들은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경우는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개발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 뭐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 제공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대중교통이나 통신망 좋게 한다든지 수도관 등 이런 것들 혹은 경쟁사에게 제약을 부과시킨다든지 이러면 사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는데 우선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급 조건. 정부가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그냥 주진 않겠죠. 그 기업에게 지급 조건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라 하는 것처럼 그 조건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보조금을 수취해야지만 정부 보조금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 자본 접근법과 수익 접근법이 있는데 정부 보조금을 예를 들어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대변에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대변 항목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본접근법은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당기손익,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접근법에 대한 주장 근거들이 있는데, 우선 자본접근법에 대한 근거를 보면 정부 보조금은 어찌 보면 하나의 자금 조달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대변에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그래서 부채가 타인 자본이고 자본은 자기 자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정부 보조금도 이처럼 하나의 자금 조달 수단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기업이 원가를 투입해서 창출한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그러므로 자본으로 인식한다 라는 논리, 주장의 근거에 의해서 자본접근법이 나오게 됐고요. 하지만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접근법을 쓰는데 수익접근법은 수익으로 계속 인식을 하는 건데 그 주장 근거를 보면 우선은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주주로부터 우리가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충족시킴으로써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하는 그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이게 이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근데 그 세금은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럼 정부로부터 받는 돈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한 주장에 따라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수익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수익 인식 기간, 어느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관련 원가의 비용 인식할 때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익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아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 지역의 녹화 사업에 필요한 나무를 기르는 사업자로 녹색원을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소요되는 원가에 대한 보상으로 90억 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다음과 같다면 각 연도별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균등하게 그 비중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심플하게 여기서 말하는 게 원가 발생액이 45억 원이다. 그러면 원가의 2배 금액
왜냐하면 보조금이 2배니까 각각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죠. 네,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가가 45니까 첫 번째 해는 45분의 3 이렇게 해서 90억 원에다가 곱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45억 원에 6 이런 식으로 90억 원에다가 각각을 곱하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동일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총 공사 예정 원가가 300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 150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게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 수익을 공사 시작하는 시점에 다 수익으로 인식하느냐는 건데,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수익이 갑자기 크게 인식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향후 30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 150억 원도 나누기 30을 하신 다음에 5억 원씩 매년 30년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수익 비용 대응이 잘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상각되지 않는 비상각 자산의 개발과 관련된 의무 이행 기간에 걸친 배분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대표적이죠.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거니까 사례를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부산시는 오래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지역이 안정화되자 토지 전체를 컨트리 클럽에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부과합니다. 자, 건설에는 3년이 소요가 되고 1차 2000년도에는 40억 원, 3000년도에는 70억 원의 원가, 항상 원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의 공정 가치는 180억 원. 회사 입장에서는 이 180억 원이라는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18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합리적일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40억, 40억, 그다음에 70억 이런 식으로 돈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다 더하시면 150억 원인데 요거 각각 150분의 40, 150분의 40, 150분의 70을 요 180억 원에다가 곱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수익의 인식이 합리적으로 균등하게 잘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조건별로 구분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아시아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1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자, 그 중에 80%인 120억 원은 기숙사 관련된 거 내용 연수 나오고요. 건설하는 데 사용하고, 요거는 감가상각에 따라서 한다는 거 아시겠고, 나머지 20%인 30억 원은 수출로부터 4년간 1차년도 모집 유학생의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데 한다. 어떻게 배분할까? 자, 이것도 다 수익 어떻게 인식할까?인데, 자, 먼저 기숙사는 120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기간 30년에 걸쳐서 매년 4억 원씩 수익 인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4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4년으로 나눠가지고 균등하게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이거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부 보조금 수취 권리 발생 기간에 전액을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향후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즉각적으로 지원되는 금융지원. 그러니까 뭐 회사의 비용이 너무 발생한다든지 손실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그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금융지원으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데, 자, 예를 들면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수취한 그 기간에 바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회계 처리 방법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조금으로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 혹은 자산 관련 보조금, 수익과점 보조금을 구분하는데, 자, 먼저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자산 관련 보조금 내용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장기성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자산차감법이라는 경우는 먼저 내가 취득한 자산은 이렇게 자산으로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보조금이라는 계정을 써서 자산의 차감적 계정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이것도 우리 손익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그 감가상각비 하나를 취소시키고 이 부분 자산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산 차감법이고, 자, 그다음에 이연수입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산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잡으시고 수익 잡으시고 그다음에 현금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 자, 그리고 이제 손익을 실제로 인식할 때는 이연 정부 보조금 금액을 없애면서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는 인식을 잡는 거죠.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분계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썼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지 그 방식을 보시면서 아,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분계를 하나하나 제가 다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